지난 시간에 여러분은 금융시장에 대한 가장 간단한 내용들을 그리고 제도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셨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국민계정에서의 소득과 저축 이렇게 돼 있죠. 자, 금융시장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전반적인 경제 동향이 일어나는데 제일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GDP, 국민소득의 국내 소득 또는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와 함께 여러분들이 금융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더 포괄적으로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한 국가에서 투자라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한 국가에서 투자라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나나 내 주변 사람이 남겨놓은 게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국내 금융기관에서 다른 사람들이 저축해 놓은 거를 가져와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게 안 된다면 어떻게 써요? 그게 안 된다면 국내에서 투자할 자금이 없다면 외국 자본이라도 끌어와가지고 투자를 해야죠. 과연 이게 투자할 만한 거라면요.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자, 자기가 쓰는 돈도 일단 민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축은 어떻게 구성되겠어요? 또 다르게 볼 것 같으면 나하고 주변 사람, 그 다음 은행에 빌린 거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그걸 합해가지고 민간 저축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이건 해외 저축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 뭐가 있겠어요? 때로는 정부도 쓸 수 있는 자금을 안 쓰고 남겨두기도 합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자금을 안 쓰고 남겨둔 거를 정부 자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제 첨자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첨자를 좀 바꿔보면은 이제 아까하고 구성은 조금 달라지지만 투자가 경제 주체에 따라서는 이렇게 측정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프라이빗 섹터에서 구성되는 민간 투자, 그 다음에 정부에서 구성되는 정부 투자, 해외 부분으로부터 구성되는 이제 민간 저축, 그 다음에 정부 저축, 그 다음에 해외 저축, 이 세 가지로 인해 가지고 국내에서 투자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민간 저축, 정부 저축, 해외 저축, 이 세 가지가 구성되는데 여러분들은 국민 계정에 대한 식에서 이 식을 보셨을 거예요. y는 c i g 플러스 x-m 이라고들 많이 쓰죠. 자, 한 국가의 소득은 어떻게 창출되느냐? 한 국가의 소득은 한 국가의 총수요는 어떻게 창출되냐면 가계의 소비, 그 다음에 기업의 투자, 그 다음에 정부의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순수출, 해외 부분에서 우리나라 물건에 대해서 지출해 준 거. 해외 부분에서 우리나라 물건에서 지출해 준 게 수출이죠. 자, 그래서 국내 소득은 소비, 투자, 그 다음에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순투자, 이제 순수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net export라고 해가지고 교과서에 보면 이거를 간단하게 NX라고 썼죠. 자, 이 식입니다. 이 식이 종합적인 식인데 일단은 먼저 폐쇄경제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요. 폐쇄경제라고 가정을 하고 뭐 세계경제를 그냥 하나로 본다고 생각해도 좋겠죠. 뭐 아니면 이제 일국 모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외 부분을 잠시 제외시켜 보겠습니다. 해외 시장을 잠시 제외시켜 보면은 이렇게 되고 이 식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줄 수 있어요. 이 식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한번 바꿔보십시오. i를 이쪽으로 옮기고요. 나머지를 다 이쪽으로 넘겨보십시오. 투자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y c g 이렇게 구성된다는 거죠. 투자는 소득, 소비, 소득에서 소비를 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한 번 정부 지출을 제한 거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겠죠. 결국 사람들이 소득을 얻었을 때 내가 쓰거나 정부가 쓰거나 내가 쓰거나 정부가 쓰거나 한 것이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이것이 뭐가 되겠어요? 쓰지 않고 소득 중에 남겨놓은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저축이 되겠죠.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 이 식을 변형하면 결국
투자와 저축이 같다는 식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546페이지에 보면 여러분들은 이 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이 식을 가지고 간단하게 좀 변형을 해보자고요. 다시 한번 해보면요. 자, 우리가 쓴 식이 S는 Y-C-G죠. 결국 이게 이제 딱 맞는데, 이거를 민간 부분하고 정보 부분으로 한번 나눠보자고요. 민간 부분하고 정보 부분을 나눠봤는데, 민간 부분에서 소득이 있을 때 실제로 남는 부분은 얼마만큼이에요? 실제로 남는 부분은 소득에서 소비하고 세금 내죠. 그럼 실제로 민간 부분에서 남기는 만큼은 이만큼이에요. 그 다음에 정보 부분에서 완전히 실제로 없애버리는 건 얼마만큼이에요? 완전히 정보 부분에서 없애버린 것은 세금을 받아와가지고 T가 이쪽에 플러스가 된 금액만큼 정보가 실제로 없애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은 똑같이 어떻게 변할 수 있냐면 Y-T-C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값이 T-G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저축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폐쇄경제에서 저축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바로 민간저축과 그 다음에 정부저축의 합으로 구성된다고요.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자,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정부저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줍니까? 세금을 받은 거하고 지출한 걸 따질 때 세금이 많아요? 지출이 많아요? 세금이 많은 경우가 정부저축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저축이 바로 재정 흑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저축이 바로 재정 흑자임을 알 수 있고, 여러분 결국 맨 처음에 살펴봤던 y equal c i g 플러스 nx 이 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겠어요? 이 식을 다시 생각해보면 이 식은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뀔 수 있냐면 G가 지금 마이너스 방향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Y하고 NX가 같은 변에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1위로 넘어갔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요. C도 지금 마이너스고 G도 마이너스고 다 넘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방 경제가 될 것 같으면 여기다가 NX가 하나 더 붙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식을 가르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저축이라는 것은 결국 투자로 연결되는데 그 저축이 결국 어떻게 구성되냐면 민간저축, 정부저축, 그 다음에 해외저축으로 구성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정부저축의 의미가 재정흑자를 해가지고 조세를 거둔 것 중에 남겨놓은 거였다면 해외저축이란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해외저축이라는 것은 경상수지 적자란 거예요. 이게 바로 경상수지 적자죠. x-m 이거니까 이걸 마이너스 붙여놓으면 경상수지 적자가 되고요. 자,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실제로 민간에서 남겨놓은 거, 민간저축. 그 다음에 정부가 조세를 거둔 것 중에 남겨놓은 거. 그게 투자로 쓰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도 자금이 없으면 외국 사람들한테 꼬운다 그랬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상수지 적자란 거예요. 경상수지 적자란 게 뭡니까? 외국에게 100개 팔았는데 외국에서 100개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투자해야 될 게 있으니까 150개, 200개를 가져온다는 거죠. 투자할 게 있으니까 외국에서 물건을 더 주는 것보다 많이 가져온다는 뜻이잖아요. 이해가시죠? 외국 사람들이 쓰고 남겨놓은 거, 외국 사람들이 저축해놓은 걸 가져온다는 의미에서 해외저축이라는 것이 경상적자와 같은 의미를 갖는 거죠. 경상적자라는 게 해외저축하고 같은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정리해보면 세종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거 지우기도 그렇긴 한데 이 식은 여러분들이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가변의 식은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I는 SP 플러스 SG 플러스 SF
민간, 정부, 해외 저축 이 세 가지 합으로 구성된다. 이 집 여러분들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까지 내용이 546페이지 내용입니다. 546페이지는 용어 정리가 많이 되어 있죠. 경제 전체에서 지출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 민간저축이란 가계소득 중에서 소비와 정부 지출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 정부저축이란 정부의 조세 수입에서 정부 지출을 제하고 남은 금액. 재정흑자, 재정흑자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재정흑자, 재정적자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까지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대부자금시장에 대한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자, 대부자금시장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물론 존재합니다. 실제로 자금이 대부되고 대차되고 하는 시장이 얼마든지 존재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수요 곡선 하나, 공급 곡선 하나가 존재하느냐 하면은 꼭 그런 건 아니란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꼭 이거하고 똑같은 시장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이 그래프를 가지고 분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운행 시험을 하는데 실제하고 똑같은 자동차를 만들어 가지고 달리게 만들 필요가 있겠어요? 아니면 자동차 디자인을 평가하는데 똑같은 그만한 큰 걸 처음부터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저는 워낙에 그림을 못 그립니다만은 이만한 자동차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냥 디자인이 괜찮으냐 그냥 대강 보고 평가를 할 수도 있다고요. 자, 일종의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것은 일종의 단순화된 모형 또는 미니어처나 그 다음에 샘플쯤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만한 화장품이 아니고 이만한 샘플이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효과를 시험해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모형으로 설명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원리를 잘 파악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부시장에서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이쪽이 대부자금 달러 표시고요. 이쪽이 이자율입니다. 자,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있지만 대부분 투자자들은 어떻게 써요? 이자율이 하락하면 수익률 6% 사업은 7% 이자율에서 못하지만 5% 이자율에서는 해볼 만한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하락하면 자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합니다. 이것이 투자죠. 그 다음에 이자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써요? 이자율이 5%일 때는 이자율 너무 낮아가지고 저축 안 할래. 이런 사람도 이자율이 10%, 15% 되면 야, 그냥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은행에 넣어놓는 게 낫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어떻게 써요? 사람들이 저축을 더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자금의 공급이 된다고요. 이해가시죠? Saving, Supply 해가지고 여기서 균형 자금 거래량과 균형 이자율이 구해졌습니다. 균형 자금 거래량과 균형 이자율이 정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이 나타나겠죠. 균형 이자율보다 이자율이 높다면 돈을 빌리려는 사람보다 돈을 제공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빌려주지 못한 사람들이 조금 더 낮은 금리를 주더라도 안 빌려주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서로 금리를 낮추려고 하는 힘이 존재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떨어질 것이고요. 균형 이자율보다 낮다면 실제로 이만큼 요구하는데 줄 수 있는 금액은 이것밖에 안 돼요. 서로 자금을 따기 위해서 조금 더 높은 금리 줄게, 조금 더 높은 금리 줄게 하면서 실제로도 이자율을 이렇게 상승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서 균형 이자율과 균형 자금이 거래된다는 것은 상품 시장에서의 그런 분석과 하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540페이지에 보면 이 모형을 가지고 조세와 저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두 가지 분석을 하실 거예요. 조세와 저축에 대한 분석은 어느 쪽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조세가 저축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게 자금의 공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조세가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게 사람들의 자금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겠죠. 결국 균형 거래량이 바로 투자량일 테니까
다른 말로 하면 바로 균형 거래량이 바로 투자량이 되는 셈이니까 결국 정부는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주어진 양에서 투자 측을 촉진시키면서 저축을 더 끌어낼 수도 있는 것이고 저축을 장려함으로써 투자를 더 촉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해 가지고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할 거리는 많아 보이는데 기술도 많고 사람들이 실제로 보면은 저축을 잘 안 한다는 거죠. 대부분 금액을 다 써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돈 빌릴 데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외국에서 돈을 빌리죠. 외국에서 돈을 빌리는 해외 투자가 뭐라 그랬어요? 해외 투자가 바로 해외 저축이라고 했죠. 외국 사람들이 저축해 놓은 걸 갖고 와야 되는데 그 해외 저축이 바로 경상수지 적자라 그래요. 미국은 경기는 투자는 잘 돌아가는데 그 투자가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또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축이 낮은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렸고 이 저축이 낮은 것이 생산 능력에 악영향을 준다면 호생이 감소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는 없기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를 막으면서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저축을 촉진시킬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저축을 촉진시킬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저축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와 같은 내용이 이야기됐던 것이 아처라는 막강한 하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를 소비세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소득세를 소비세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소득세를 소비세로 바꾸자는 주장은 뭔가 하면 소득이란 소비와 저축으로 구성되어 있죠. 소비와 저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득세는 여기 과세하는 거고 소비세는 여기 과세하는 거죠. 소득에다가 과세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소비 액수에다가 과세하는 게 된다고요. 소비세라는 것은 소비 액수에다가 과세하는 건데 특징은 뭐예요? 저축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저축에 대한 과세를 안 하나 이게 미래에 가서 소비가 될 때까지는 그 조세 부담이 연기된다는 거예요. 조세 부담이 연기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소득세를 소비세로 바꿈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소득세를 소비세로 바꿈으로써 저축에다가 과세를 일단 줄여주는 셈이기 때문에 저축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본질적으로 이런 소비세는 여러 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판매세하고 거의 같은 성격의 세금이 된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소득세와 소비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과연 동일 조세 수입을 거둘 때 소득세보다 소비세가 반드시 저축이 많으냐? 그래프로 따지면 여러분들 반드시 많다는 주장이 때로는 나오기도 해요. 하지만 실증적으로는 저축에다가 과세를 하거나 저축에다가 면세를 하는 경우에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반대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방향을 예측하기 힘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 이야기에서 살펴봤다시피 이 저축에 대한 공급이 저축을 통한 자금 공급이 반드시 늘어날 거냐에 대한 그런 주장은 아직 확정된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다 온건한 제안은 개인 퇴직저축이죠. 미국 같은 경우죠.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같이 비과세하는 저축의 영역을 확대하자는 거죠. 자, 이렇게 소득세를 소비세로 바꾸지 말고 그냥 소득세를 유지하되 저축에 대해서만 비과세 면세를 잠시 실시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형태입니다. 약간 유연한 형태 또는 현실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만약에 소비세 제도나 개인 퇴직저축 같은 비과세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가지고 저축에 대한 비과세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가지고 저축이 늘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축이 늘어난다면 실제로도 어떻습니까? 저축의 증가는 공급 곡선의 우측 이동이 되기 때문에 이자율을 하락시키고 이 이자율의 하락이 실제로 균형 대부량을 증가시키는데 이 균형 대부량의 증가가 바로 투자 증가분일 거라고.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그림 25-2를 보면 이 그래프가 그대로 나와 있을 겁니다.
대부 자금의 공급의 증가, 저축을 촉진하는 세법이 개정이 되면 자금의 공급이 증가함으로써 이자는 하락하고 투자가 증가한다. 이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551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대부분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저축의 증가 효과를 하기 위해서 어떤 세제 개편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경제학자들에 대해서 그런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한 그런 세제 개혁에 동의를 하지만 어떤 식으로 또는 얼마만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직도 많은 그런 논란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방법은 저축에 대한 그런 스케줄을 그대로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촉진시켜자. 좀 더 직접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수요고 투자겠죠. 그 다음에 공급이고 저축입니다. 자, 이런 경우 투자세액, 만약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감가상각 제도를 좀 가속상각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투자액의 1%, 예를 들어 가지고 100억 투자하면 그 투자의 1%는 1억은 나중에 세금할 때 세금에서 빼준다는 거예요. 그게 투자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투자를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투자할 의욕이 더 생기겠죠. 자금을 수요할 의욕이 더 생길 것이고, 아까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 이번에는 이자율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균형 투자량은 증가하고 있어요. 예, 이자율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시피 똑같은 투자를 증가시키는 방법에도 수요 측 접근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급 측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자율이 너무 낮은 것은 아닌지,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 이런 것도 투자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투자를 촉진시켜야 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되겠죠. 552페이지에 보면 재정적자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재정적자의 예가 나와 있는데, 미국에서 지난 10년간 가장 중요한 이슈가 재정적자였다. 레이건 경제학 이후에 재정적자가 상당한 정도 누적이 되었는데, 재정적자는 뭐예요? 정부 채무죠. 재정적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림 25-4를 보면요.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세금을 이제 정부에서 지출을 많이 한다는 거죠. 정부가 지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부가 세입보다 더 많이 지출하게 된다면 국민저축은 이제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재정적자가 발생해가지고 국민저축이 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투자라는 것은 SP 그 다음에 SG 플러스 SF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T-G였다는 거죠. 정부가 지출을 더 많이 하게 되면 재정적자가 될 것이고, 재정적자가 되면 총저축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총저축이 감소한다는 것은 이 그래프에서 여러분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고 이자율이 상승하고 투자가 감소하게 되죠. 이와 같이 정부 지출이 증가할 때 이자율이 상승함으로써 민간 투자를 감소시키는 현상,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구축 효과라고 부릅니다. 자, 이 구축 효과란 실제로 어떤 일이 나타난 거예요? 정부가 지출을 늘리다 보니까, 정부가 지출을 밀어내다 보니까 이자율이 상승하고 민간 지출을 밀어낸 셈이에요. 그래서 이 구축 효과는 다른 말로 밀어내기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밀어내기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553페이지를 보시면 재정적자에 대한 또 다른 견해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리카르도 대등정리라고 시험에 자주 나오고 유명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리카르도 대등정리라는 것은 정부 지출이 주어진 상황에서 정부는 그 지출을 조세로 메우거나 공채로 메우거나 아무 효과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정부 지출이 정해져 있는데 조세로 이제 그 자금을 구해내면 바로 조세로 인해서 국민들의 소득이 감소하겠죠. 국민들의 소득이 감소할 거예요. 근데
기본소득이 감소할 건데 공채로 하면 어떻습니까? 공채로 하면은 당장 소비량이 줄어들거나 당장 쓸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 건 아니에요. 자기들이 마음 놓고 사고 싶은 사람이 공채를 사면 된다고요. 근데 다음 기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기간이 온다면 이 공채를 상환해야 되고 정부가 공채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거둬요. 세금을 거두는데 지난번에 세금을 거둬야 될 거하고 공채로 미뤄갖고 거두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크겠어요? 공채로 미뤘다가 그 다음에 거두면 이자까지 더 거둬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 가치가 현재 가치로 하면 거의 조세의 가치하고 같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부 지출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조세로 하는지 공채로 하는지는 그다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들을 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주장이 리카르도의 동등성 이론이에요. 이름은 리카르도라고 동등성 이론이라고 붙어있지만 사실은 리카르도 이게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 스스로도 좀 의문이 있었다고 이야기들 하죠. 그래서 베로라는 경제학자가 좀 유명하게 만들었는데 여하간에 공채와 재정적자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아직도 그렇게 기준적인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자, 554페이지에 보면은 밀어내기 효과, 구축 효과 또는 밀어내기 효과가 존재한다 하는 내용이 나왔고요. 뉴스 속의 경제학에서 재정적자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균형 예산을 그 뉴스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 아티클을 하나 가져와서 넣어놓은 게 있는데 아이스너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균형 예산이라는 것은 잘못된 경제학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7명의 영예로운 노벨상 수상자들이 이 균형 예산을 요구하는 헌법 수정안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를 했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이 균형 예산 헌법이라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 기업의 수익과 손실이라는 것이 얼마나 계산하기가 힘들고 자의적인 수치인가. 비용을 무엇으로 보고 투자를 무엇으로 볼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고 이런 수정안을 제안했느냐 하면서 아주 강한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본 예산이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자의적인 그런 회계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좀 더 명확한 그러한 근거는 왜 정부가 균형 예산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대학교를 다닐 때는 자기가 구매력이 없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썼다가 직장을 다니면서 나중에 갚을 수도 있다고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만약에 빌려서 돈을 쓸 수 없다면, 학자금을 융자받을 수 없다면 대학을 다니지 말았어야 돼요. 과연 대학을 다니지 말고 교육을 안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갚을 것도 없는 경우가 빌려서 대학을 다니고 나중에 갚는 경우보다 후생이 높을까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적자일 때 돈을 빌어서 쓰고 경기가 안 좋을 때 적자를 좀 내고 그 다음에 경기가 좋을 때 사람들로부터 돈을 더 많이 걷어가지고 경기를 안정시키는 것이 경제가 안 좋을 때 정부가 지출을 많이 해가지고 좀 끌어올리고 경제가 너무 호황일 때 이걸 좀 진정시켜 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겠는지 아니면 실업이 나라, 인플레이션이 나라 하면서 이렇게 그냥 두는 것이 바람직할지는 경제학자라면 누구든지 알 거라는 거죠. 단순하게 수지를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균형 예산이라는 것이 듣기는 바람직한 이야기 같아 들릴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556페이지 보면 미국의 예가 계속 나와 있죠. 그래서 GDP 대비 정부 저축은 2.4% 하락하고 국민 저축은 이거보다 좀 더 크게 2.9%포인트 하락한다. 이와 같은 것이 만약에 신규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면 앞으로 후세대, 우리 다음 세대의 후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을 막아야 할 것이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재정적자를 해결해야 되는데 재정적자의 문제에 대해서 왜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실제로 이것들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냐면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차이 나는 거예요. 공화당 측의 의견은 민주당 측의 의견은 지금은 공화당이지만 클린턴 대통령 측을 생각하면요. 민주당 쪽은 정부 이 지출은 안 줄이거나 조금만 줄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세금을 인상함으로써 어떻습니까? 재정 적자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세금을 인상함으로써 재정 적자를 해결할 때 한 방법이고, 거기에 비해 가지고 공화당 측은 어떻습니까? 공화당 측은 세금은 조금 올리거나 우리가 감소시키거나 하고, 거기에 비해 가지고 정부 지출을 크게 줄이면 어때요? 돈을 더 많이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게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요.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재정 적자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양자 간의 의견 간에 목표는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식에 있어서의 그런 차이가 지금까지도 미국의 재정 적자가 유지되어 오고 있는 이런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거는요. 최근 내 우리나라 경제에서 재정 적자가 상당히 심각해졌어요. IMF 지나면서 정부가 구조조정한다고 엄청난 자금을 부어 넣었습니다.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심각해지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부시 대통령이 새로 들어오면서 바로 도입한 제도가 미국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한 감세 제도예요. 감세요. 미국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한 이런 감세 정책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미국 경제와 우리나라에 어떤 효과를 미치게 될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주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57페이지 그래프를 보면 미국 정부의 채무가 GDP에 대한 비중이 거의 100% 가까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고, 이건 이제 전쟁 상황이니까 이랬었고요. 그 다음에 70년대 중반에 20%까지 올라왔다가 서서히 다시 특히 80년대 많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558페이지에 보면은 뭐 그런 이야기가 나있죠. 뭐 셰익스피어 희곡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남에게 빚을 주지도 말고 돈을 빌려주지도 말아라. 요즘에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친한 사람들끼리는 돈 빌려주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친한 사람들끼리는 돈 빌려주지 않는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흑자 경제 주체로부터 적자 경제 주체로, 저축자로부터 투자자로부터 이렇게 양자 간에 연결해 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한 생산, 식물 생산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투자의 이런 촉진이 후대의 경제, 후생 수준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해서요, 여러분들은 금융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셨고, 다음 시간에는 자연실업률, 실업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